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장 소비자 행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31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제일 필요하고, 소비자 행동을 이해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의 대상인 소비자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탐색을 하며 대안평가는 어떻게 하고 구매 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은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욕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기능적 욕구, 심리적 욕구의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습 목표로 정보 탐색의 영향 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구매 후 과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여도, 우리가 이제 얼마나 구매에 관심을 갖느냐 관련, 인발브먼트에 관련된 관여도, 즉 고관여, 저관여가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일단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집카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집카가 자동차 공유, 그러니까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을 수익 모델로 잡고 있는 업체죠. 그죠? 미국에서 2000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는 미국의 유명 렌터카 업체인 에이비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언제 인수를 했냐면 2013년도에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금액이 4억 9,100만 달러에 AVIS에서 집카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잠깐 수업에 관련된 집카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을 하면, 집카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욕구,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죠. 집카가 2000년도에 이게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여성 두 분이, 우연히 알게 된 여성 두 분이 창업을 하게 됩니다. 창업자 각각의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로빈 체이스와 안테 다니엘슨이라는 여성입니다.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그만둔 엄마였고, 다니엘슨 같은 경우는 5살 난 아들을 두고 있는 하버드대 연구원이었습니다. 1999년
당시에 음, 독일 출신이죠. 다니엘슨이. 다니엘슨 사람이 교통과 관련된 리서치를 하던 중 그 당시에 스위스와 독일 등에서 유행하던 자동차 공유라는 서비스를 미국에서 한번 하면 어떻게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었고, 이를 그 유치원을 보내는 자녀들의 친구의 엄마인, 그러니까 유치원 엄마 아이들 친구였던, 아이들끼리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엄마도 친구가 됐죠. 그죠? 친구였던 체이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이제 이 다니엘슨의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야, 이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초창기에 자금을 모으기에 상당히 힘이 들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대출 형식으로 5만 달러를 받았고 대출금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 3대를 리스를 했습니다. 리스를 해서 미국의 보스턴에서 처음으로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회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지만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유치를 못했어요. 유치를 못하고 엔젤 투자 또는 가족과 친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회사를 키워나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자동차 공유 서비스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매년 회원 수가 2배씩 성장을 했고 2008년도에 뭐 플렉스카를 또 인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같은 경우에 2010년도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 10년째 되는 해에는 56만 명의 유료 회원을 확보를 했고 미국의 14개 도시 및 230개 대학에서 집카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래의 사업 가능성을 보게 된 에이비스에서 렌트카 에이비스사에서 집카를 4억 9,100만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입 사례로서 5장에서 나온 집카 같은 경우는 집카의 그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보고 포드 자동차가 집카와 어떻게 이제 연대를 해서 사업 기회를 활용하면 안 좋겠나. 그러니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차량을 소유해서 구입해서 그것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필요한 차량을 활용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많은 대학교에 이 집카가 또 있었고 그런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포드 자동차가 이제 만약에 이제 포드 자동차가 렌트를 할 때 차를 빌릴 때 포드 자동차를 빌릴 경우에 집카 연회비를 $10 할인해주고 시간당 사용료도 $1 정도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구사를 했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노력 덕분에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이용되는 집카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포드 자동차였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드 자동차를 접해 보게 되면 향후에 자동차를 구매할 능력이 됐을 때 포드 자동차를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목적 하에서 이런 집카와 포드 자동차가 연대해서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집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차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짧은 시간 동안 뭐 10분 단위로 20분 단위로 쓸 수 있는 이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전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집이라는 집카가
성공적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되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소카라든지 그린카라든지 이런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외에 또 사례 보시면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라든지 휴렛 패커드, 레드불스 같은 회사들도 대학생들의 소비 연령층을 잡기 위해서 신입생을 위한 캠페인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보시면 133페이지에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제일 먼저 이제 니즈, 욕구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욕구를 인식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업의 제공물에 대한 정보 탐색, 그리고 정보 탐색이 끝나면 탐색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대안을 평가를 하고, 이런 구매 대안 평가 후에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즉 자신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평가한 후에 구매력이 수반될 때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구매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구매한 이후에 구매 후 행동을 취합니다. 이 과정이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고, 여러분 책 보시면 소비자가 항상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소비자 구매 행동을 설명하기 좀 어렵죠. 하지만 여러 심리, 사회 연구학자들이 이제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구매 의사 결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니즈 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후 행동의 과정을 거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제 니즈입니다. 니즈. 니즈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욕구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느끼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현 상태와 소비자가 바라는 희망 상태,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를 인식을 하는 것이 니즈입니다. 예를 들면 소비재 제품을 다 사용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소비재 제품에 대한 게 필요하다. 집에 화장지가 다 떨어졌다. 아니면 쌀이 떨어졌다. 라면이 떨어졌다. 하면 어떻습니까? 바람직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희망 상태는 쌀이 그대로 있는 것, 화장지가 그대로 있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죠. 그런데 현재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면 제품에 대한 필요성,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되겠죠. 앞서 집카 사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차를 구입할 능력은 되지 않지만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존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렌터카였죠. 그죠? 렌터카. 하루 동안 차를 빌려야 되는. 그런데 나는 짧게 한 30분만 쓰면 되는데, 또는 1시간만 쓰면 되는데, 아니면 반나절만 쓰면 되는데 라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욕구의 결핍 상태가 있었죠. 그죠? 그래, 분명히 욕구는 존재하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렌트카 업체들이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집카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능적 니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제품 자체에 기능만 충족시켜주면 별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능적 니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신고 다니는 신발,
뭐 슬리퍼, 면으로 된, 천으로 된 슬리퍼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는 신발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크리스찬 루브탱이라는 여성용 신발입니다. 이 여성용 신발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들이 다 신었어요. 그죠? 페넬로페 크루즈라든지 카트리나 두네버, 안젤리나 졸리 같은 현대 패션의 아이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유명 스타들이 이 신발을 다 신었습니다. 왜 신었겠습니까, 이게? 왜 이 굽 높은, 굽이 뭐 14cm가 되는 이 높은 구두, 가격도 싸질 않아요. 미화 $1,500짜리 구두를 신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런 것을 한번 봤을 때 단순히 신발이라는 기능적 욕구만 생각을 한다면 크리스찬 루브탱이라는 이 신발 샌들이 필요 없었겠죠. 그죠? 하지만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또 미적 감각, 센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크리스찬 루브탱이라는 이 신발을 구입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찬 루브탱 프랑스인입니다. 1963년생입니다. 1963년 1월 7일생인데요. 이 사람은 1991년도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신발 쪽에 그죠? 디자이너인데 패션 디자이너 디자인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신발 뭐 이런 것들 유명 배우들이 거의 다 뭐 좀 알만한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발바닥 그러니까 신발 밑바닥이 완전히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색의 신발을 구입하시는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잠시 제가 이제 크리스찬 루브탱 신발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만 엄청나더라고요. 가격이 거의 뭐 운동화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126만 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루브탱 오렐리앙 그래픽 레드 로우탑이라는 신발은 지금 현재 220만 2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격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제품이 팔려나간다. 뭐 단순히 기능이라는 것은 운동하는 기능이 아니라 운동하는 기능을 초월하는 심리적 니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팔려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떻습니까? 이게 니즈라는 것은 기능적 니즈와 심리적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자동차 산업의 초창기에 미국의 자동차의 왕이었던 헨리 포드가 만들었던 T 모델의 자동차는 기능적 니즈에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제품이었다면 그 뒤에 GM에서 출시했던 다양한 차량들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니즈까지도 충족시켜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포드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생산 비용과 판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색상도 검은색 하나만 칠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은색 페인트가 가장 빨리 마르기 때문에 검은색만 칠했죠. 그리고 차량 모델 형태도 T 모델 한 종류. 한편 GM 같은 경우는 여러 자동차 회사를 흡수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품 표준화라든지 생산의 표준화, 대규모가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 주문을 하는 대로 다양한 색상을 칠해 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자동차의 디자인 역시도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생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향후 이제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T 모델이 더 이상 팔리지 않는 그런 불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차가 굴러다니니까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이 더 이상 이제 검은색만 칠해서 판매하는 포드 자동차를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는 기능적 니즈에 완벽하게 충족시켰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마케팅을 하려면, 즉 표적시장 고객에게 가장 잘 어필하려면 기능적 니즈, 즉 이러한 기능적 니즈 플러스 심리적 니즈를 충족시켜 주려는 균형점을 찾아야 됩니다. 균형점을.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단순히 이발을 한다, 머리를 깎는다, 머리를 깎게 된다. 그럴 경우 어떻습니까? 싸게 머리 깎으려면 뭐 블루클럽 미용실 가면 되죠. 그죠? 그렇지만 그 외에 뭐 유명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뭐 박철 헤어라든지 준호 헤어. 경주 인근에도 찬스 헤어 같은 경우는 컷 비용이 17,000원이더라고요. 윤설 헤어 같은 경우는 17,000원 컷 비용이. 스마일 헤어 같은 경우는 컷 비용이 지금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그죠? 뭐 평균적으로 한 12,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미용실이 대부분인데, 경주에 있는 스마일 헤어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2만 원을 받고도 소비자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일 헤어는 기업 영업 활동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책 135페이지 같은 경우 보시면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가 뭐냐, 기능적 욕구가 뭐냐, 그 다음에 심리적 욕구가 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전혀 필요치 않는 그런 것들은 다 뺐습니다. 빼고 신문 배달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스크림 뭐 해보니까 하겐다즈 같은 경우 맛있는 아이스크림 맞아요. 그런데 이제 네슬레의 에디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서 비용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또 이제 종업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슬레의 에디스 아이스크림이 이제 좀 아이스크림 뜨기가 편하다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무 수월성도 개선되고 이래서 서비스에 대한 변경으로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었고, 이 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무료 숙박과 무료 할인 혜택도 줌으로써 고객 유치에 상당히 노력할 수 있었고, 또 메리어트 계열 호텔이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학기 이제 마케팅 전략 시간에 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한테 했었는데, 호텔의 투숙의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가 뭐죠? 호텔 투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어떤 걸 제공해야지, 야, 그 호텔 참 괜찮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잠시 여러분 생각할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호텔, 어떤 게 완벽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한 답들은 뭐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유명 호텔 체인 중에 웨스틴 호텔이 있습니다. 웨스틴 호텔 체인. 그 웨스틴 호텔 체인 같은 경우 지금 완전히 뭐 정말 유명한 호텔로 자리 잡고 있는데, 유명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1999년에 헤븐리 베드라는 침대를 제공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호텔 경영자가
투숙객의 가장 좋은 서비스는 편안한 잠자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정말 편안한 잠자리를, 즉 가장 편안한 침대를 찾기 위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실내 침대가 이제 같이 함께해서 가장 편안한 매트리스와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자면 편한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 끝에서 내놓은 제품이 헤븐리, 천국의 베드, 헤븐리 베드라는 그런 침대를 호텔에다가 전부 다 비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객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1년 전입니다. 그죠? 99년, 1999년. 그래서 정말 유명한 호텔 체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적 니즈,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그 다음에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구매 행동의 출발은 니즈의 인식입니다. 니즈 인식. 그러니까 이러한 니즈가 있다면 그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 뭔가를 찾게 됩니다. 그 찾게 되는 것을, 즉 소비자가 니즈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정보 탐색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는 것이 정보 탐색이죠. 정보 탐색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즉, 내적 정보 탐색. 내적 정보 탐색은 뭡니까? 자신의 과거 구매 경험을 바탕으로 수집되어 있던 뭐 메모라든지 또는 머릿속의 기억, 지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어디 가봤더니 그 집 참 맛있었어. 저녁 먹기 좋았어. 아니, 거기 가보니까 정말 물건이 쌌어. 싸게 샀어. 아니, 그 집 가니까 정말 얼큰한 해장의 멋진 감자탕을 제공해 주었어. 뭐 이런 것들 다 내적 정보 탐색이죠. 그리고 분위기 좋은 술집이야, 거기는. 뭐 친구랑 이야기 나누기 좋은 커피숍이야. 뭐 이런 거 다 내적 정보 탐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내적인 정보만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외적으로, 그러니까 바깥으로 정보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바깥으로 정보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 바깥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외적 정보 탐색입니다. 즉 외적 정보 탐색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친구한테 물어본다든지, 또는 가족에게, 또는 심지어는 뭐 매장에서 판매원에게 코스트코에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면 이 제품을 비교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외적 정보 탐색입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웹사이트, 웹서핑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적 정보 탐색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외적 정보, 다양한 정보원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 뭐 네이버에 어떤 제품을 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판매하는 웹사이트가 등장하고 거기에 대한 판매 가격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 녹화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강의 녹화를 하기 위해서 이 헤드셋, 마이크 이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코스트코에 들렸죠. 코스트코 들려가지고 제품을 보니까 헤드셋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가 이제 약 5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제품을 검색해 보니까 11번가 같은 경우 동일한 제품을 48,0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게 맞지만 이 주말을 이용을 해서 이 강의를 음성을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눈물을 머금고 한 8,000원, 한 700원 정도 비쌌습니다. 그랬지만 할 수 없이 코스트코에서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슬라이드 하시면서 강의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음성이 제대로 녹음된지 조금 불투명하지만 일단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탐색이 끝나면 그 다음 소비자 정보 탐색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게 대안 평가입니다. 근데 이제 정보 탐색 과정에서 소비자가 무한히 정보 탐색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정보 탐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탐색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시간적, 금전적 그런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데 정보 탐색에 들어가는 비용과 정보 탐색에 관련된 지각된 편익을 비교를 해서 어느 선까지 정보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캔커피 하나 사는데 모든 정보 인터넷까지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편의점 들려서 매장에서 훑어보고 그냥 캔커피 하나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를 간다. 또는 결혼을 해서 신혼 주거용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정보 탐색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제 탐색에 관련된 지각된 비용, 탐색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지각된 편익을 비교를 해서 정보 탐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탐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가? 지각된 비용과 지각된 편익이 정보 탐색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형태의, 끝없는 형태의 정보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정보에 정보 통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 탐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외적 통제의 초점을 만들면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적 요소로 끝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스스로 한번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탐색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고 제시하는 게 이제 실제적 혹은 지각된 위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죠. 그죠? 위험들이. 아까 니즈하고 관련된 건데 성능적 위험이 높다든지 또는 재무적 위험이 높다든지 사회적 위험이 높다든지 신체적 위험이 높다든지 심리적 위험이 높다든지 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탐색을 더 많이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성능이 비슷해요. 성능 자체가 비슷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탐색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겠죠. 그죠? 제품 자체의 성능적 위험. 그 다음 그 제품에 들어가는데 비용의 여부. 그 다음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걸 타고 다니나.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보시는 거 모르겠지만 스타일 의류. 그러니까 패셔니스트라든지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의상, 신발, 백 하나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사회적 위신과 사회적 체면 때문에 그죠? 아무렇게나 구입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신체적 위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품이 예를 들어서 잘못 섭취를 했을 때 부작용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체적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경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고 났을 때 신체적 위험이 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차, 볼보 자동차를 선호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있죠. 그리고 또한 심리적 위험이 있습니다. 심리적 위험.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구입했을 때 나 스스로 조금 좀 다르게 나쁘게 보지 않을까. 물론 사회적 위험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제품 자체 성능적 위험. 민감한 소비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신제품 나오면 거의 구입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 제품이 제대로 설계가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또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자동차 신차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신차 나온 지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구입하라. 뭐 리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성능적 위험, 재무적 위험. 재무적은 돈에 관련된 겁니다. 돈이 비싸면 비쌀수록, 비싼 제품일수록 재무적 위험에 실패했을 경우, 잘못 샀을 경우에 재무적 위험이 커지죠.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 사회적 위험, 그 다음에 신체적 위험, 심리적 위험. 이 5가지 위험이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보 탐색이 어쨌든 다 끝났다. 그러니까 재무적 위험이 낮으면 정보 탐색이 작고 성능적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보 탐색을 많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정보 탐색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안을 평가합니다.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 어떻게 됩니까? 보편적 상표군을 먼저 리스트에 올리겠죠. 리스트 올린 다음에 조금씩 축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상표군으로 축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고려 상표군에서 환기 상표군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점점 다양한 제품에서 조금씩 축소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노트북 구매를 한번 봅시다. 노트북 수많은 브랜드를 대안으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죠?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노트북이 있습니다. 델, 뭐, 삼성, 그 다음에 뭐, 바이오, 휴레패커드, 그 다음에 LG,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보편적인 상표군을 떠올릴 수가 있겠고요. 그 노트북 중에서도 LG, 삼성, 뭐, 델, 컴팩 다 비교한 다음에 삼성이 좋다. 삼성, 괜찮아. 삼성을 고려했다면 삼성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또 제품명 중에서 가장 맞는 제품을 또 평가를 하고 그 중에서 한 제품을 결정을 하겠죠. 그죠? 뭐 이런 과정.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조금씩 축소해 가면서 제품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평가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갖고 평가 기준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가 기준은 제일 중요한 게 뭐 가격도 있을 수 있고 판매 가격 그리고 옷 같은 경우는 착용감 옷 같은 경우는 소재의 재질 그 다음에 품질 수준 그리고 브랜드의 명성 그리고 소매점에서 어떤 판촉 활동을 제공하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노트북 같은 경우도 노트북의 판매가 노트북의 인텔 코어 i5냐 i7이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내부 칩 그 다음에 브랜드의 명성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제공하는 판촉 여부에 따라서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휴대폰 대리점 같은 경우에 그날 그 행사 휴대폰이 다르죠, 그죠? 행사 휴대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S20, S20을 구입을 하고 싶다 같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접는 요즘 보면 왜 폴더 있지 않습니까? 갤럭시 폴더가 뭐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가격, 싼 가격으로 촉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S20을 구입하려고 갔다 하더라도 폴드폰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평가 기준에 관련됩니다. 평가 기준이고 결정적 속성은 어떻습니까?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겠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 루브탱 구두 같은 경우는 구두 바닥이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눈에 띕니까, 그죠? 그리고 14cm짜리 굽. 아무나 신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 그 심리적 관점에서도 이게 이제, 결정적 속성. 정말 이게 남이 따라할 수 없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되면 그걸 또 이제 결정적 속성에 대해서 그 신발을 여성들이 구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평가 기준이 있죠. 해외여행 갈 때 뭐 평가 기준도 있을 거고, 휴가 선택지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뭐 이 평가 기준과 결정적 속성은 음식물에 있어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상황적 요인에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개강을 했습니다. 12시에 강의가 끝났어요. 바로 1시에 강의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내에 점심을 해결해야 되죠. 아무리 뭐 맛있는 거 욕구가 생기더라도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 상황에 있어서도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뭐 대한평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전에는 치약을 예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뭐 상표에 대한 치약, 그러니까 뭐 미백 효과, 그 다음에 맛, 그 다음에 구취 예방, 그 다음에 플라그 제거, 가격, 뭐 이런 걸 가지고 기준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소비자들은 뭐 대안을 평가할 때 다양한 기준으로 맛이라든지 칼로리라든지 유기농 성분 여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한다는데, 치리오스 스낵입니다. 치리오스 스낵 시리얼 같은 경우에 어떤 소비자가 맛을 10점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가중치는 0.4입니다. 맛의 가중치는 0.4. 이게 뭐 소비자마다 다 다르겠죠. 0.4인 소비자도 있고, 이게 5인 소비자도 있고, 이게 0.6인 소비자도 있고 다를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전체 1.0 중에서 맛은 0.4, 칼로리 관련해서는 0.1, 유기농 성분 여부는 0.3, 가격은 0.2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치리오스 그 시리얼은 10점을 줬고요. 칼로리는 8점, 성분은 6점, 가격은 8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합치면 8.2가 되죠. 8.2. 그 다음에 포스트 시리얼 같은 경우는 8점, 9점, 8점, 3점으로 전체 7.1점입니다. 그리고 카시 같은 경우, 카시 시리얼 같은 경우는 6점, 8점, 10점, 5점으로 해서 7.2점입니다. 근데 B라는 소비자가 만약에 이게 확실하다면 B라는 소비자는 맛도 필요 없고 나는 칼로리도 별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유기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상표 중에서 유기농 성분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은 카시 시리얼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안평가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가중치에 대한 중요성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동차를 구입을 한다면 어떤 것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일반 세단형 승용차보다는 SUV 승용차가 더 좋았기 때문에 2015년 그 당시에 2005년이죠. 그죠? 15년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SUV를 비교 검토한 끝에 렉스턴을 구입을 하게 됐죠. 그죠? 뭐 가격이 문제였다면 렉스턴을 구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2005년도 그 당시에 렉스턴 가격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의 가격을 주고 렉스턴을 구입했다. 만약에
SUV가 아니고, 그죠? 세단이었다면, 세단형이었다면, 다른 승용차를 구입을 했겠죠. 그죠? 자, 이렇듯이 소비자가 욕구를 인식을 하고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구매안에 대한 정보를 탐색을 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대안을 얼터너티브를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평가가 끝 구매를 하게 되겠죠.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항상 100%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고 해서 구매하는 경우는 아니죠. 어떤 경우 있습니까? 뭐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품절이 되면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구매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를 구매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그 여러 소매점들이 노력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구매 의도를 구매로 전환시키는 것이 구매 전환율입니다. 이 구매 전환율을 높여야만 된다라는 것이고, 자, 구매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대가를 주고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건을 얻는 과정이 구매죠, 그죠?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판촉 활동 이런 것들도 구매 전환율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또한 여러분들 TV 홈쇼핑을 한번 들어보세요. TV 홈쇼핑.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마법의 채널인데 니즈를 인식하지, 즉 문제인식, 욕구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보 탐색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대안평가도 하지 못하고 바로 어떻게 됩니까? 구매로 이루어지는 마법 채널입니다. 욕구가 없었는데 우연히 채널을 잘못 돌리다가 홈쇼핑 채널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뭐 다양한 농산물, 뭐 가전용품, 옷, 신발 이런 것을 팔기 위해서 쇼호스트가 감언 이술로 또 소비자를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시간이 몇 분 남았다. 몇 분 뒤에는 딴 걸로 넘어간다. 그 넘어가면 이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다. 사상 최저 가격이다. 심지어는 뭡니까? 경품까지 겁니다.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경품을 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현금, 골드바, 그 다음에 뭐, 배보다 배꼽이 큰 것들 갖다가 물론 당첨이 돼야 되겠죠. 당첨된 고객들에게 이런 것을 줍니다. 라고 소비자들을 현호로 하죠. 현호로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TV 홈쇼핑 채널에다가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러 쇼핑 카트 수, 그러니까 실제 점포나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이제 쇼핑 카트를 이제 구매 장바구니에 담잖아요. 그죠? 클릭으로 담았다가 그걸 구매로 이루어진 거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면 전환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또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대로 된 그 포털 웹사이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클릭을 통해서 가격 비교, 구매 의도, 제품까지 보고 쇼핑 카트에 담고 구매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전환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재고 수준과 그리고 대기 시간 감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소매업체들이 이제 대기 시간 줄이기 위해서 체크아웃 카운트 수를 늘려서 구매 대기 시간 줄이고 체크아웃 편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디스플레이 설치를 해서 대기 시간 감소시킨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책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구매 후 과정입니다.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게 되면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죠. 그죠? 불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불매운동 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부정적인 구전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구매에 관련돼서 만족을 시키려면 올바른 기대를 구축해야 됩니다. 올바른 기대 구축.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기대 구축, 올바른 제품 사용 시연, 그리고 환불 보장, 피드백 권유, 고객 접촉 이 단계를 거쳐서 가야만이 소비자들이 만족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객 만족을 주어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책 143페이지도 있다시피 구매 후에 만족한 소비자는 충성 고객이 되고 그 다음에 호의적인 구전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구매 후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족하게 된 고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불만족을 가지고 부정적인 구전 활동을 하는 경우, 심지어 불평행동, 불매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에게 구매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광고라든지 인적 판매, 심지어는 다양한 촉진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의 기대치를 엄청나게 높입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높은 소비자의 기대를 형성시켜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높았는데 실제로 제품을 구입해 보니까 그 성과 수준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 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안이불이죠. 안이불 만족이 일어납니다. 이 불만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현실적인 기대 구축, 그리고 올바른 제품 사용을 시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환불을 보장해야 되고, 피드백을 권유하는 과정을 거쳐서 고객을 접촉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지 부조화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거 뭐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구매를 했는데 써보니까 도저히 이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지적 부조화가 일어나죠. 부조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행동, 심지어 반품, 환불, 불매 이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들은 감사편지, 축하편지, 심지어는 제품의 품질 평가가 참 높다. 이런 것들을 또 알리는 활동들을 쭉 해야 됩니다. 자, 구매 후 인지 부조화를 줄여야 된다. 즉, 신념과 행동 간의 불일치로 야기되는 내적 갈등. 그러니까 이제 상품의 가격이 비싸고 구매 빈도가 낮고 의도한 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지 부조화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구매 후 과정에서 애호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됩니까? 만족해야 되겠죠. 만족.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죠? CRM 활동,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CRM 활동을 통해서 만족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고객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만족한 고객이 재구매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CRM 활동이 중요하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CRM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소비 행동을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CRM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그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개인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이 다양한 요인이 있죠. 그죠? 첫 번째 요인이 뭡니까? 마케터가 실시하는 포피 믹스. 즉, 마케팅 믹스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즉, 제품, 가격, 유통, 촉진 활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촉진 활동이. 그러니까 제품이 영향을 미치고, 가격이 영향을 미치고, 유통이 영향을 미치고, 촉진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케팅 믹스죠. 이런 마케팅 믹스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서 개인 소비자의 동기와 태도, 구매 동기, 물론 특정 브랜드에 대한 태도, 광고에 대한 지각, 그리고 구매 경험의 학습,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또 각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황적 요인. 구매 상황에 관련된 구매 상황, 쇼핑 상황, 시간적 여유, 시간적 상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사회적 동물이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개인 소비자의 가족, 그리고 중거 집단, 그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 이런 사회적 요인이 개인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고, 뭐 포피 믹스에 대해서,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 9장 제품, 브랜딩, 포장, 그리고 이제 10장에 신제품 개발,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치 적립을 위한 가격 설정, 가격 결정,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 관리, 뭐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런 마케팅 믹스에 영향을 미친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가서 각각 동기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심리적 요인이죠. 동기입니다. 동기. 동기 이꼴 뭐 구매 동기예요. 자, 동기가 뭡니까? 왜 동기가 생기죠? 모티브가 왜 생겨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현실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 갑자기 뭐 달렸더니 목이 말라요. 갈증이 생겼습니다. 갈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 해결을 위한 음료에 대한, 즉 음료를 마시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되겠죠. 그죠? 즉 니즈 혹은 욕구가 강하게 되어서 이것을 소비자라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찾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동기입니다. 이런 동기가 뭐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구매 동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기 또 유형은 뭐 동기 형태는 또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로 뭐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뭐 가장 1단계가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2단계가 안전의 욕구, 3단계가 사랑의 욕구, 4단계가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마지막 5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렇게 진화 과정을 나타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생리적 욕구가 가장 우선이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음식물, 물, 휴식처. 이게 필요가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생리적 욕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안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 수단, 뭐 이거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충족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등으로 발전되는 것이 구매 동기에 관련된 욕구 단계설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안전의 의미를 상당히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게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러브 니즈,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뭐 이런 것들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자, 태도. 마케팅 원론이라는 강자에 대한 태도가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또 뭐 저를 직접 못 만났습니다만 저에 대한 태도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태도인데, 태도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학습된 선유 경향을 태도라고 합니다. 뭐 태도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 브랜드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지적 요소, 그 다음에 행동적 요소, 감정적 요소에 기반해서 태도가 구성됩니다. 태도는 행동적, 인지적, 감정적 요소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태도. 행동과 인지, 감정적. 자,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특정 유명 영화 배우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풍중호 감독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것들도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생충 감독. 그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화, 결과적으로 기생충 감독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 뭐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 요인입니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지각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각. 문신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문신색인 소비자에 대한 지각은 어떠한가? 뭐 이런 것들도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지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색상, 포장 이런 것들에서 아 이거 진짜 괜찮은 건지 안 그렇지 않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지각이죠. 어떻게 지각하느냐. 그 다음에 학습과 라이프스타일 역시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배운 만큼 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학습은 태도와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라이프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이프스타일, 교육 수준, 그 다음에 뭐 재산, 뭐 이런 것들이 또 소비자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이 라이프스타일입니다. 라이프스타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적 요인 중에서 가족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그죠? 딸아이가 좋아하면 부모가 거의 거부하지 않고 구입해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제품 구입에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용품. 청춘 남녀는 학용품 필요 없죠, 그죠? 그런데 자녀를 낳아가지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학용품 구입할 때 부모가 좋아하는 학용품 사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좋아하는 책가방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를 위해서 선물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가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특정 개인의 구매 행동에 부모가 관여할 수도 있고, 남편의 구매 행동에 아내가 또 개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가장인 아버지가 정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녀의 의견까지 물어서 자동차를 선택하는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옵션을 또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회적 요인으로서 가족의 영향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준거 집단입니다. 준거 집단. 물론 준거 집단 속에서는 가족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가족을 제외하고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는 유명 연예인들이 준거 집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스타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정 스타가 광고 모델로 나오게 되면 그 제품이 또
상당한 구매 영향을 받는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죠? 자, 중급 집단이 정보도 주고 보상도 주고 자아 이미지도 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아 이미지 창출, 강화, 유지를 위해서 중거 집단을 자신과 그러니까 끼리 그룹 속에 속해 있다는 안심감을 느끼기 위해서 중거 집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뭐 고집스럽고 독창적이고 독립심이 강하면 거의 중거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중거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유행을 따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책에 나옵니다만 유명 연예인이 중거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 153페이지 그림 나와 있습니다. 책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서 문화가 있죠. 문화 한번 봅시다. 뭐 다양한 문화가 있죠. 이런 동양적 일본을 뜻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슬람 문화, 그 다음에 뭐 이런 북유럽 문화 이런 것들이 또 개인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 문화는 뭐 신념, 도덕, 가치관, 관습인데 어떻습니까? 특정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 도덕, 가치, 관습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백그라운드,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죠. 그죠? 뭐, 1주차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권, 그 다음에 개인주의, 서구 문화권에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 다음, 상황적 요인입니다. 즉, 구매 상황에 관련된 거죠. 구매 상황, 쇼핑 상황. 어떤 구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내가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식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구입한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가 자신의 원룸에서 필요한 그릇, 뭐 자취를 하려니까 필요한 그릇을 구매한다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할인점에서 좀 디자인도 독특하지 않고 평범하고 쓰기 편한 그런 접시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자기의 단짝 친구가 뭐 친구가 아니나 또 뭐 친척이랍시다. 사촌 언니가 결혼을 해요. 결혼 집들이 선물로 그릇을 하나 구입해 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어떻습니까? 할인점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백화점을 가겠죠. 백화점 가서 고급 매장에서 진열된 좀 젊은 신혼부부에 걸맞는 좀 예쁘고 세련된 접시를 세트로 구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즉 구매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 구매 상황이냐, 아니면 뭐 연인들끼리 만난 지 1000일째 되는 날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냐, 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상시 연인이 뭐 저녁 식사를 할 경우에는 뭐 간단한 패스트푸드점이나 서로 좋아하는 식당 가서 구입해서 식사를 하면 되지만 특별한 날일 경우 어떻습니까? 특별한 구매 상황일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죠. 그죠? 문제인식부터 정보 탐색과 대안 평가까지 상당히 폭넓고 깊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즉 구매 상황이 꼴 문제인식과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후 행동에 각각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쇼핑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쇼핑 상황도 점포 분위기라든지 점포 분위기, 판매원이 또 영향을 줄 수 있죠. 판매원. 그리고 고객이 너무 많다든지 혼잡도. 그 다음에 이제 인스토어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매장 내에 어떤 제품을 전시했다든지 시식 코너를 만들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또 구매 욕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쇼핑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시식 행사 많이 하죠. 그죠? 신제품 같은 경우에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시식을 하지만 판매를 위해서도 시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토어 데몬스트레이션이라든지 혼잡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쇼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죠? 판매원들이 또 어떻게 또 경쟁사 제품의 판매원이 나와서 구매 시점에서 이 제품은 이런 점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비자가 또 영향을 받아서 또 구매 행동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떻습니까? 촉진 활동, 프로모션 활동이 있는지, 그 다음에 포장 여부, 그러니까 한정 판매에 이제 팩으로 제품을 진열해 놨을 때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 상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상황. 시간적 상황 설명하고, 다음 슬라이드. 또한,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관여도입니다. 관여도라는 것은 인발브먼트,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관여도인데, 이 관여도는 크게 들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고관여, 하이, 로우. 그러니까 하이로우로 나눴는데, 인발브먼트죠. 인발브먼트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정도, 이게 관여도입니다. 즉 고관심이냐 저관심이냐, 그러니까 고관여 제품이냐 저관여 제품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품 자체가 단순하게 고관여 제품 저관여 제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심리적 상태에 있어서 관심 정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고전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평상복을 구입한다. 평상복 옷입니다. 옷은 저관여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웨딩 드레스를 선택한다. 상당히 고관여가 되겠죠. 물론 남성도 남성복, 신사복을 구입한다. 엄청나게 고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배낭여행, 패키지 신혼여행, 이런 것들도 관여도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관여일 경우에는 광고 메시지를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고 깊이 있는 정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강력한 태도와 구매 의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저관여일 경우에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고 피상적인 정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약한 태도 형성과 주변 난서 활용의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광고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관여도에 따라서 광고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좀 기초적인 우리가 이제 마케팅 원론 시간이기 때문에 광고 메시지, 즉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내용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기로 하고, 구매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여도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네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유형에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유형은 앞서 이제 그 문제 해결, 욕구 해결에 관련된 문제에서 포괄적 문제 해결 상황, 그 다음에 제한적 문제 해결 상황으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괄적 문제 해결 상황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그 관여도도 높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위험도 높고, 그런 상황이 이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일 것이고, 제한적 같은 경우는 짧은 순간에 일상적인 형태의 의사결정, 이게 예를 들면 충동 구매, 습관적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팝콘, 음료 구입하는 데가 이제 제한적 문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팝콘 구입하는데 엄청나게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영화 보는데 팝콘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구입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보 탐색이라든지 대안평가라든지 구매 후 행동까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문제 해결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정보 탐색부터 대안평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처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습관적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죠. 습관적도.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포괄적 문제 해결 형태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유형이냐, 제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냐, 그리고 그 속에는 충동 구매를 위한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냐, 아니면 습관적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도와 그 다음에 길이 등은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소비자 행동론 5장 내용들을 강의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61페이지 다이어트 전쟁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장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장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